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 23년 동안 죽음의 현장을 정리해 왔지만 여전히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고인을 만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이 사랑에 힘입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건 특별한 행운이다. 그렇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실천해야 한다. 이 책은 독자들이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한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다양한 죽음 속에는 언젠가 내가 맞이할 수도 있는 하루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겪을지도 모를 오늘이,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로 남는 것은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오직 그것뿐이다. 이 일을 하면서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이들을 많이 만났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지 보름 만에 발견된 50대 남성의 반지하 집이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손바닥만한 수첩 하나가 나왔다. 열어보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0가지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TV에 소개된 맛집 가보기, 친구들에게 연락해 목소리 듣기, 마지막은 시집가는 딸아이 모습 눈에 담기였다. 그의 외동딸은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다.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먼 타국에서 공부하는 딸을 위해 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숨겼던 것이다. 나의 경험을 통해 당신이 지금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기를,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냥 사는 것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 작품은 청림출판사에서 출간한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키워드는 정말로 남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기억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십시오.
라는 글귀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나 여기서 죽어도 돼요? 봄이 왔지만 꽃샘추위 때문에 찬바람에 살갗이 아린 날이었다. 현장은 반지하 단칸방이었고 유품을 정리하는 내내 집주인 할아버지는 자리를 지키며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할머니 아들은 옆에 서서 가만히 듣고 딸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1층 대문 앞에 의자를 놓고 벼슬 째는 게 할머니의 하루 일과의 반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벼슬 째며 성경책을 읽거나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셨다고.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입을 열었다. 계속 모시고 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한사코 싫다 하셨어요. 너희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싫다고 하셨지만 아마도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으셨던 거지요. 도저히 설득할 수 없어서 작은 전셋집을 얻을 돈을 마련해 드렸다. 하지만 월세로 방을 구해 놓으시고선 나머지 돈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나 죽을 때 돌려주겠노라고 하셨다. 그토록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걸 염려하던 할머니의 사인은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사였다. 어쩌면 자식들에게 병관시키지 않고 돌연히 세상을 뜰 수 있었던 것을 할머니는 고맙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자잘한 짐들이 모두 나가고 마지막으로 옷장 하나가 남았다. 우리 직원이 옷장을 들고 나가려는데 서랍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나를 불렀다. 수희였다. 그런데 버선에서 무언가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종이봉투였다. 2,500만 원짜리 수표였다.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매의 사진. 고인이 얼마나 자주 만지작거렸던지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이들은 털썩 주저앉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눈물만 흘리던 딸도 소리내어 울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들이 발견하기 쉬우라고 수의 버선에다가 넣어놨구만. 에이, 이 노인네. 그래도 이 노인네가 처음에도 그랬어. 웬 할머니가 혼자 집을 보러 왔더라고. 차림새도 깨끗하고 곱게 늙은 할머니였지. 집 보러 온 날 바로 계약을 했어. 며칠 뒤 이사 들어오는 날, 이사 잘했나? 들여다보러 내려갔지.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내가 나이도 있고 여기서 살다 보면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나 여기서 죽어도 돼요? 우리 같은 늙은이는 다들 그렇거든. 이제나 죽을까, 저제나 죽을까. 자다가 조용히 죽어야 할 텐데. 그러잖아. 그래서 별 뜻 없이 괜찮다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누가 알았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동안 자식들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조금 진정이 된 아들이 말했다. 어르신, 정리하고 도배랑 장판도 다시 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분명 할머니한테 여기서 죽어도 된다고 말했어. 짐만 빼면 얼른 돌아가시게. 도배랑 장판은 다시 사람 들일 때 하면 되고. 아니에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어허, 필요 없대도. 얼른들 하고 돌아가. 나도 나이가 들어서 계속 서 있었더니 피곤하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게. 월세 밀린 것도 없고 계약 기간 남았는데 세 받을 생각 없어. 보증금 그대로 남아있으니 딸내미 시켜서 보내라고 할게. 큼직하게나마 계좌번호나 하나 써주고 가시게나.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하고서는 돌아서서 나가셨다. 내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 꽃샘추위도 물러나는가? 작업을 마치고 나오니 차가웠던 바람은 잦아들고 햇볕이 따뜻했다. 어느새 봄이었다.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선한 어느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세입자가 사망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청소를 의뢰했다. 서울대 부근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창문에는 청테이프가 꼼꼼히 둘러쳐져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연탄을 피웠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뚜렷이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에 놓인 접시 모양의 상패였다. 상패를 들어 글자들을 읽어보니 놀라웠다. 고인은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예비 치과 의사였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서울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수석으로 한 수재 중의 수재가 이제 치과 의사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일만 남은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책들을 박스에 담는 내내
머릿속에는 왜? 왜라는 질문이 가시지 않았다. 의문을 아는 채 계속 유품을 정리하는데 붙박이장 한 구석에서 기타가 나왔다. 기타 옆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악보가 가득했다. 상자에 다시 악보를 넣어두려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리운 엄마에게 날씨가 무척 추워졌어요. 혹시 감기가 들면 돈 아낀다고 아픈 거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것도 잘 드셔야 해요. 저는 서울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그리고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최고로 좋은 틀니 해드릴게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다정한 아들이었다. 편지 구석구석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죽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빛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는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죽음보다 삶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다.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여서도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언제인가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습하러 간 날,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로 짐작할 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모두가 코를 막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뛰어오더니 시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든 죽었든 부패했든
아버지에겐 그저 소중한 딸이었던 것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옆집 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고인을 처음 발견한 분이었다. 이 양반 아버지가 인천을 개척한 5대 인물 중 하나였어. 대단한 사람이었지. 인천에서 그 어른 모르면 간첩이거든. 그 명예가 국회의원 저리 가라 할 정도였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혼자 사셨나 봐요. 후레 자식들. 애비가 죽었다는데 와보지도 않아. 경찰이 벌써 다 연락했을 텐데. 하긴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자식 새끼들 다 키워놔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니까. 할애비 재산은 다 나눠갖고 애비는 나 몰라라 하고. 참, 이 노인네도 불쌍하지. 사업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자식들한테 쫓겨나서는 이 집에 와서 살았어. 금실 좋던 마누라와는 사별하고. 참. 경찰 말로는 피를 토한 것 같다던데. 저기 좀 봐봐. 술병이 몇백 개나 되잖아. 끼니 챙겨줄 사람도 없으니 술만 마시다가 몸이 상한 게지.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정말 수백 개의 술병이 뒹굴고 있었다. 거기엔 색이 바래지 않은 사진도 있었다.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고 선친과는 달리 선이 고운 얼굴이었다. 체격도 왜소한 편이었다. 다 버리라고 했으니 액자들도 버려야겠지. 사진들을 버릴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사람을 버리는 듯한 느낌이랄까.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들어왔다. 고된 일을 하시느라 힘들겠소. 이거라도 좀 마시고들 하시게. 피로회복제였다.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달게 마셨다. 고맙습니다. 이런 일 하면 시체도 보고 그러는가? 아닙니다. 경찰들이 수습하고 난 뒤에 청소만 하는 거라서요. 아, 그렇구먼. 이 노인네가 꽃을 엄청 좋아했어. 사업도 화훼농장인가 그런 걸 했는데 뭐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가? 병충해가 와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하더구만. 재산 다 까먹고 늙은 부모 짐될까봐 자식 새끼들이 이리로 데려다 놨지. 근데 참 희한한 게 봄만 되면 이 집 꽃들이 활짝활짝 잘도 피더라고.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는데 심어줬다고 곧장 펴. 그래서 마당이 다 화나대니까. 꽃이 사람보다 낫지. 자식들은 애비도 나 몰라라. 죽어나가도 모르는데 말이야. 사는 게 뭔지. 아이고 참. 마당에 가득한 나무들은 모두 꽃나무였다. 고인은 욕심 없이 소박한 사람이었다. 대학도 가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자 덜컥 결혼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자식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에게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 재산도 많고 이름도 날렸던 할아버지처럼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기를 바랬다. 유산이 그렇게 많은데 사업을 크게 하라고 부추겼다. 그 유산을 믿고 자신도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그렇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퍼주고 화훼 농장도 실패했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꽃만 있으면 행복했다. 주어진 삶에 만족했고 즐길 줄 알았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고인은 꿋꿋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상심한 나머지 꽃도 돌보지 않았고 자신도 돌보지 않았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붉은 피를 남기고 쓰러졌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당의 나무들에 조금씩 새잎이 돋고 있었다. 이제는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봄이 오면 꽃이 필 것이다.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마당이 다 환하게 피어날 것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